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 지구상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고 하늘을 날았으며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000년 전 어느 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이죠. 무엇이 이 위대한 문명을 파괴했을까요? 그리고 왜 역사는 이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눈나키의 마지막 왕과 그가 목격한 대격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임 미스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 역사는 기껏해야 6,000년 전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갑자기 문자가 나타났고, 갑자기 도시국가가 형성됐으며, 갑자기 복잡한 수학과 천문학 지식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수백만 년 동안 동굴에서 살던 인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문학을 계산하고 60진법 수학 체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수메르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이 지식을 발명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점토판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즉 아눈나키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이죠. 기원전 300~500년경 우르크 시대의 문서들, 기원전 2100년 우르 제3왕조의 왕명록, 그리고 기원전 1800년경 작성된 에누마 엘리시 같은 창조 서사시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아눈나키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의 흔적은 13,000년 전을 기점으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고학적 증거, 고대 문서, 그리고 최신 과학 연구를 통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는 바로 기원전 15,000년부터 기원전 10,000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플라이스토세 말기라고 부릅니다.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의 끝자락에 있었고 거대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고고학적 증거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터키 남동부의 괴베클리 테페를 생각해보세요. 기원전 900~600년경에 건설된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당시 인류가 아직 농경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식 역사에 따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인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괴베클리 테페의 T자형 기둥들은 각각 20톤이 넘는 무게를 자랑하며 정교한 동물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유적지가 의도적으로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누군가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 이 거대한 신전 복합체를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격변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거를 지우려 한 걸까요? 수메르 문서들은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에리두 왕명록으로 대홍수 이전에 5도시가 존재했다고 기록합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그리고 슈르파크입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총 8명의 왕이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왕이 바로 우바르투투였습니다. 우바르투투는 슈르파크의 왕이었으며 유명한 대홍수 이야기의 영웅 지우스드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수메르 문서에 따르면 그는 18,600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이 숫자를 신화적 과장이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바르투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왕조를 의미한다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의 세차 운동을 알고 있었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명왕성과 해왕성의 존재까지 암시하는 원통형 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를 그저 신화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눈나키라는 단어는 수메르어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안, 에인, 하늘과 키, 땅의 합성어죠. 수메르 신화에서 이들은 엔릴의 지도 아래 지구에 와서 인류를 창조하고 문명을 가르쳐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인들이 이들을 신으로만 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문서에서 그들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싸우고 사랑에 빠집니다. 엔키 신전의 점토판들을 보면 아눈나키들 사이에 복잡한 정치적 관계가 나옵니다. 엔릴과 엔키는 형제였지만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었지만 동시에 우르크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죠. 이들의 이야기는 신화라기보다는 역사 기록에 더 가깝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작성된 길가메시 서사시를 봅시다. 이 작품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우르크의 실존 왕이었던 길가메시가 불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는데 그 과정에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우트나피쉬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엔키 신이 나에게 경고했다. 그래서 나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가족과 동물들을 태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버전이 최소한 1000년은 더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왜 아눈나키는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엔키는 우트나피쉬팀을 구했을까요? 수메르 문서 아트라하시스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류가 너무 많이 번성해서 시끄러워지자 아눈나키 평의회가 이들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를 창조한 엔키는 이를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트나피쉬팀에게 몰래 경고를 보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메르인들이 이 대홍수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왕명록은 명확하게 대홍수 이전과 대홍수 이후로 나뉩니다. 대홍수 이전의 왕들은 수만 년씩 통치했지만 대홍수 이후의 왕들은 수백 년 정도만 통치합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메르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문명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놀랍게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이 대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고대 이집트로 가봅시다. 기원전 300년경 이집트 사제였던 마네토는 이집트 역사를 기록하면서 신들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 파라오들이 통치하기 훨씬 전에 신들이 수만 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마네토의 왕명록에서 신들의 통치는 총 36.525년간 지속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공식적으로 기원전 2560년경 쿠프 파라오가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내부에는 쿠프의 이름이 새겨진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외부 돌 표면에는 훨씬 오래된 풍화 흔적들이 보입니다. 1990년대 지질학자 로버트 쇼크는 스핑크스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스핑크스의 풍화 패턴이 물에 의한 침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기자 지역이 마지막으로 충분한 간구량을 받은 시기가 기원전 10,000년에서 8,000년 사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쇼크의 분석이 맞다면 스핑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신화에도 대격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눈 신화에서 라시는 인류가 반역을 일으키자 세크메트 여신을 보내 그들을 징벌합니다. 피로 물든 땅,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간 인류,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 이것이 수메르의 대홍수 이야기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이시나요?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기원전 360년경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대화편에서 아틀란티스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집트 사제들에게서 들었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지브롤터 해협 너머 대서양 어딘가에 있었던 거대한 섬 문명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중앙 도시는 동심원 형태로 건설되었으며 거대한 운하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리할쿰이라는 신비한 금속을 사용했고 거대한 함대를 보유했으며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에게 오만해진 아틀란티스인들은 결국 신의 분노를 샀고 하루와 하나의 밤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플라톤이 언급한 시기는 기원전 9600년경입니다. 딱 괴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시기죠. 우연일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집트 사제 솔로넥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인도의 고대 문서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다 경전에는 프랄라야라는 대격변이 나옵니다. 우주적 주기의 끝에서 일어나는 이 파괴는 홍수, 지진, 화재로 세상을 휩쓸어 버립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얀에는 비마나라는 하늘을 나는 기계들과 신들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의 묘사는 놀랍게도 현대 핵무기와 유사합니다. 한 발의 화살이 우주의 모든 힘을 담아 발사되었다.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방을 비췄다. 그 지역의 모든 것이 재가 되었고 물조차 끌어올랐다. 이것이 기원전 1500년경에 쓰인 마하바라타의 구절입니다. 핵폭발을 목격한 적 없는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의 고대 문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해경에는 대홍수 시기에 전설적인 영웅 대우가 나옵니다. 대우는 치수 사업을 통해 홍수를 막고 중국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신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홍수 이전에 반고라는 거인이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는 창조 신화입니다. 메소아메리카로 가봅시다. 마야 문명의 포폴부는 인류의 창조가 4번이나 시도됐다고 기록합니다. 처음 3번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각각의 창조 주기는 대격변으로 파괴됐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홍수로, 두 번째는 화재로, 세 번째는 거대한 폭풍으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4번째 창조의 인류라고 합니다. 아즈텍의 태양의 전설도 비슷합니다. 5개의 태양, 즉 5개의 세계 시대가 있었고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파괴됐습니다. 우리는 5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문화권에서 대홍수 전설이 발견됩니다. 호주 원주민, 폴리네시아 섬 주민들, 북미 인디언 부족들,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에서 온 신들, 인류의 타락, 거대한 홍수, 그리고 소수의 생존자들. 패턴이 너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설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13,000년 전에 전 세계적인 대격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누나키의 마지막 왕 우바르투투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을까요? 잠시 후 과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문서들과 전설들은 분명히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최근 20년간의 과학적 발견들은 이 고대 전설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거 드라이아스 사건을 살펴봅시다. 기원전 5900년경 지구는 갑자기 다시 빙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약 1300년간 지속된 이 급격한 기후 변화는 플라이스토세 말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현상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2007년 놀라운 가설이 제시됩니다. 지질학자들은 북미 전역에서 이상한 검은 층을 발견했습니다. 이 검은 매트 층에는 나노 다이아몬드, 용융된 유리 구슬, 이리듐 같은 희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보통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 때만 발견됩니다. 연대 측정 결과 이 층은 정확히 기원전 10,900년경에 형성됐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13,000년 전 거대한 해성이나 소행성이 북미 로렌타이드 빙상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아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갔고 해류의 패턴이 바뀌면서 전 지구적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해안 지역의 문명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그린란드 하이아와타 빙하 아래에서 직경 31km의 거대한 충돌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연대는 정확히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입니다. 2019년에는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크레이터가 발견됐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체가 지구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만약 13,000년 전에 정말로 해성 충돌이 있었다면 당시 존재했던 모든 해안 문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강이나 바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서가 말하는 대홍수 이전의 5도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대한 해일이 몰아쳤다면 이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더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해안선을 조사해보면 기원전 10,000년경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20m나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많은 육지가 물에 잠겼고 해안 도시들은 지금 수심 100m 이상의 바다 밑에 묻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중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요나구니 섬 근처에서는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쿠바 근해에서는 수심 700m에서 거대한 석조 도시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모든 구조물들이 물에 잠긴 시기는 대략 10,000년에서 12,000년 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말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면 왜 더 많은 증거가 없을까요? 왜 그들의 기술과 건축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입니다. 10,00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철은 수백 년 만에 부식됩니다. 콘크리트는 수천 년이면 분해됩니다. 나무와 직물은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현대 문명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13,000년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돌로 만든 거대한 구조물들과 일부 금속 제품들 뿐일 겁니다. 딱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괭베클리 테페, 카라한 테페, 기자의 피라미드, 마추픽추, 바알베크의 거석들. 이 모든 구조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거대합니다. 바알베크의 기초석 중 하나는 무게가 1,200톤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옮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들이 대격변의 생존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아누나키 문명이 파괴된 후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과 도구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돌을 이용해 영구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기둥들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둥에는 가방처럼 생긴 물체를 든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신비한 가방 이미지가 수메르의 부조, 이집트의 벽화, 심지어 메소아메리카의 조각에서도 발견됩니다.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문명들이 왜 같은 상징을 사용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가방이 지식을 담은 상자를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지식의 전달자들이 이 상징으로 표시됐다는 겁니다. 수메르 문서에서 아누나키는 종종 에미라는 신성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임에는 문명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누나키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과학소설, 음모론, 그리고 의심스러운 주장들이 고대 문서의 진실을 흐리기 시작한 겁니다. 1976년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작가가 12번째 행성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서 시친은 아누나키가 사실은 니비루라는 가상의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수메르 점토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번역하면서 아누나키가 지구에 와서 금을 채굴하기 위해 인류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시친의 주장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수메르어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의 번역은 학계의 전문가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수메르어 학자들은 시친의 번역이 틀렸다고 지적했지만 이미 대중문화에서는 아누나키, 지 외계인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시친 이후에 나온 수많은 모방자들입니다. 데이비드 아이크는 아누나키가 파충류 외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지금도 지구를 지배하며 일루미나티를 조종하고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나왔죠. 이런 주장들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상상력과 편집증의 산물일 뿐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는 고대 외계인 이론이 범람합니다.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모아이 석상은 외계인의 기지다. 나스카 라인은 외계 우주선 활주로다. 이런 주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고대 인류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은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걸 만들 수 없었다. 그러니 외계인이 만들어줬을 거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 수메르인, 마야인들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학, 천문학, 건축학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뤘습니다. 외계인의 도움 없이도 말이죠. 물론 일부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외계인이 한 거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적 게으름입니다. 진짜 과학은 증거를 모으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아누나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이것입니다. 아누나키는 대격변 이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전된 인간 문명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였지만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한 지식과 기술로 후대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보였던 겁니다. 13,000년 전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이 문명의 대부분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존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괴베클리 테페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후손들이 수메르, 이집트, 인도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말한 하늘에서 온 자들은 실제로는 산악지대나 높은 곳에서 내려온 선진 문명의 생존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퍼즐 조각을 설명합니다. 왜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왜 전 세계에 비슷한 대홍수 전설이 있는지, 왜 고대 문명들이 놀라운 천문학 지식을 가졌는지, 그들은 더 오래된 문명으로부터 이 지식을 물려받았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외계인 이론보다는 훨씬 더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설이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실제 과학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봅시다. 최근 몇십 년간의 연구는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첫째,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2012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는 영거 드라이아스 사건이 실제로 여러 번의 해성 파편 충돌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냈습니다. 북미,
유럽, 서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충돌 증거들은 이것이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재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퀘베클리 테페의 필라 43, 일명 독수리 돌을 분석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상징들이 실은 별자리를 나타내며 기원전 10,950년경의 하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돌에 해성 충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퀘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이 이 대격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배운 역사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원시적인 수렵체 지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DNA 증거입니다. 최근 고대 DNA 연구는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의 유전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령 개체군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멸종된 호모사피엔스 집단 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인간종과의 혼혈을 의미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농경의 기원입니다. 전통적으로 농경은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주요 농작물들, 밀, 보리, 렌즈콩의 재배화가 매우 좁은 시간대, 기원전 900~500년에서 9000년 사이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지식을 퍼뜨린 것처럼 말이죠. 셋째, 고고학적 패턴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거석 문명들을 보면 놀라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맞춰진 거대한 돌, 천문학적 정렬, 비슷한 건축 기법, 이집트의 피라미드, 페루의 사크사이와만, 일본의 요나구니, 레바논의 바알베크, 이들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2019년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고대 거석 구조물들이 지진이 적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마치 대격변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정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많은 구조물들이 해발 높은 곳에 있다는 점입니다. 홍수를 피하기 위한 선택일까요? 넷째, 천문학적 지식입니다. 고대 문명들의 천문학 지식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구의 세차 운동 25턴 쿠기 20년 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려면 최소한 수천 년간의 관측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야인들의 금성 주기 계산은 현대 계산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 별의 상승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춘분점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스톤헨지는 동지와 하지를 표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의 지식 기반에서 나온 걸까요? 다섯째, 문자와 언어의 증거입니다. 수메르어는 고리버로 다른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복잡한 회계 시스템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숫자와 기록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도 비슷합니다. 초기 왕조 시대에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진화의 과정 없이 말이죠.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들이 더 오래된 문자 체계의 후손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여섯째, 금속학적 증거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에서는 청동기 시대 초기부터 놀라운 금속 가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철 단검은 운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가공 기술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페루의 티와나쿠에서는 놀라운 금속 클립들이 발견됐습니다. 거대한 석판들을 연결하는 이 클립들은 구리와 비소의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합금을 만들려면 매우 정교한 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 클립은 손으로 주조된 것이 아니라 거푸집에 녹인 금속을 부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전된 금속 가공 기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패턴 자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주요 고대 문명이 비슷한 시기,
기원전 10,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잡한 종교 시스템, 천문학 지식, 수학, 문자,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대홍수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13,000년 전 실제로 전 지구적 대격변이 있었고 이 격변으로 당시 존재하던 고도 문명이 파괴됐습니다. 생존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자신들의 지식을 전파했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고대 문명들의 기초가 됐습니다. 아눈나키는 이 선진 문명의 지배 계층을 가리키는 수메르어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산악지대나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선형적인 문명 발전 모델은 너무 단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문명이 나타나고 정점에 도달하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 다음 새로운 문명이 그 잔해 위에서 다시 시작하죠. 이것은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현대 문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10,000년 전에도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까요? 둘째, 지식의 취약성입니다. 아눈나키 문명이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한 지식은 단 하루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이 구전으로 전하려 했지만 세대를 거치며 많은 것이 신화와 전설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지식도 비슷하게 취약합니다. 만약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난다면 하드드라이브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셋째, 문화적 기억의 힘입니다. 13,000년이 지났지만 대홍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문화에서 말이죠. 인류는 중요한 사건을 신화와 종교를 통해 보존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화라고 무시하는 이야기들 속에 실제 역사적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호 연결성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식, 기술, 이야기들이 대륙을 넘어 전파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류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인종, 문화,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의 기원과 공통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다섯째, 경고입니다. 대격변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성 충돌, 초화산 폭발, 태양 폭풍, 극지방 이동, 이런 사건들은 언제든 우리 문명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의 마지막 왕 우바르투투가 목격한 파괴를 우리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대격변이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재건했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으며 결국 다시 번영했습니다. 우리는 회복력 있는 종입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아눈나키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야망, 우리의 취약성, 그리고 우리의 불굴의 생존 의지에 대한 이야기죠. 수메르인들이 우바르투투와 대홍수에 대해 기록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경고하고 교훈을 전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0,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13,000년 전 기원전 7,900년경에 전 지구적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이것이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인한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충돌은 거대한 해일, 급격한 기후 변화, 그리고 많은 거대 동물들의 멸종을 야기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고도로 발전된 인간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한 천문학, 수학, 건축학,
금속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선진 문명의 지배층을 아눈나키라고 불렀습니다. 대격변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이 파괴됐고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생존자들은 산악지대나 높은 곳으로 피신했고 거기서 괴베클리 테페 같은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들의 후손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에서, 기원전 3젠 100년경 이집트에서, 기원전 3000년경 인도에서, 기원전 2000년경 중국에서. 이 새로운 문명들은 모두 대홍수 전설을 가지고 있었고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오래된 문명의 지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눈나키는 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훨씬 오랜 문명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 그들은 신처럼 보였고 그래서 신화와 종교에서 신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그들의 주요 도시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금은 수심 100m 이상의 바다 밑에 잠겨 있을 겁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은 정확히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고대 문서들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절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해석이 있으며 새로운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탐구하게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고대 문명, 잃어버린 지식, 그리고 역사의 미스터리에 대해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이미 괴베클리 테페 수메르 문명, 그리고 고대 천문학에 대한 비디오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시한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주류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들이 우리의 역사 이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자료와 연구 논문들의 링크는 설명란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진실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단지 증거를 제시하고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격변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였죠. 그래서 아눈나키의 진정한 이야기는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 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조각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아눈나키와 성경의 네피림 사이의 연결, 그리고 거인 종족의 전설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남극 대륙 아래에 숨겨진 고대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레이더 탐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조물들이 발견됐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눈나키는 정말로 존재했을까요? 13,000년 전 대격변은 실제 역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건설적인 토론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의 마지막 왕 우바르투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문명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전달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계속 탐구하세요. 진실은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용기만 있다면요. 안녕히 계세요.